오늘 아침도 창문 틈으로 볕이 길게 들어오네요. 식탁 맞은편에 앉은 아내 영숙 씨는 숟가락을 쥔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턱받이 위로 흘러내린 국물을 제가 조심스레 닦아주자 그제야 당신은 저를 보고 애시시 웃어 보입니다. 밥 먹어야지, 영숙아.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제 말에 당신은 고분고분 입을 벌립니다. 아기 새처럼 받아먹는 이 입술, 앙상하게 마른 손목, 초점 흐린 눈동자.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작고 연약한 노인이 정말 내 아내 김영숙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의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억척스러운 호랑이였거든요. 사실 우리 집사람은 젊은 시절 동네에서 알아주는 여장부였답니다. 제가 쥐꼬리만 한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줘도 그 돈을 쪼개서 기어이 적금을 붓고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말썽이라도 피우는 날이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치는 통에 안방에서 신문을 보던 저까지 어깨를 움츠리곤 했지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고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당신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게 창피해서 슬그머니 딴청을 피우곤 했지만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덤을 받아내곤 했었죠. 아이고, 남자가 쪼잔하게 뒤로 빠지긴. 이거 아껴야 우리 애들 고기 반찬 한 번 더 해주지. 그렇게 억척을 떨며 당신이 사온 고기는 언제나 아이들과 제 밥그릇 위에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정작 당신은 생선 대가리나 김치 꽁다리만 드시면서도 나는 배부르다, 살찐다라고 손사래를 치셨죠.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았던 참으로 눈치 없고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도 늘 호랑이 선생님 같았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면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밖에서는 큰 소리쳐도 집안에서는 당신 눈치 보느라 바쁜 그저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늙어가도 당신만큼은 영원히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태산처럼 바위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단단하던 나무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가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끓여내던 된장찌개가 맹탕이 되거나 소태처럼 짜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국이 왜 이래? 소금 단지를 엎었나? 제 타박에 당신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간을 봤는데 내 입맛이 변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미각도 둔해진다니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지요. 가스 불 켜는 것을 잊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일들이 잦아졌을 때도 건망증이 심해졌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징조들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앞에 슈퍼 다녀올게요. 두부 한 모 사야 해서.
우산을 챙겨 들고 나간 당신이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 슈퍼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를 만나 수다를 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굵어지고 날이 어둑해지도록 전화 한 통이 없자 덜컥 겁이 나더군요. 우산을 들고 동네를 사사치 뒤졌지만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파출소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간 파출소 구석 의자에 당신은 젖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건넨 따뜻한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당신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집 앞 슈퍼 간다던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신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무서워. 집이 안 보여. 우리 집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당신은 저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차트와 뇌 사진을 번갈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진행이 조금 빠르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뚝 끊긴 듯 고요해지더군요. 옆에 앉은 당신은 의사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그저 제 소매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쌓아온 40년의 세월이 곧 지워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당신은 창밖 풍경을 보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꽃 핀 것 좀 봐요. 예쁘다, 그치?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참 예쁘네. 눈물이 흐를까봐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백미러로 힐끔 본 당신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서 더 슬펐습니다.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대장군, 나의 호랑이 선생님이던 김영숙은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보호받아야 할 작고 여린 소녀가 들어앉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자 당신이 배시시 웃으며 묻습니다. 아저씨는 참 친절하시네.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상하면 좋을 텐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옵니다. 방금 밥을 떠먹여준 남편 얼굴도 깜빡깜빡하는 당신.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기억이 되고 당신의 손발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호랑이 같던 기세등등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어쩌면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깎아내린 그 기억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의 긴 이별 연습, 하지만 슬퍼만 하지는 않으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가는 속도보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될 테니까요. 영수가 밥 다 먹었으면 우리 사과 깎아 먹을까? 당신 사과 좋아하잖아. 저는 씩씩하게 웃으며 과도를 집어듭니다. 당신의 흐릿해진 세상 속에서 저만은 끝까지 선명한 풍경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 이토록 어색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깥 양반으로 살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저였으니까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핑계 삼아 당신을 참 많이도 부려먹었지요. 그런 제가 요즘은 하루의 절반을 싱크대 앞에서 보냅니다. 고무장갑은 왜 이렇게 뻑뻑하게 안 들어가는지, 쌀은 얼마나 씻어야 맑은 물이 나오는지, 가스 불 조절은 어찌나 까다로운지, 당신이 뚝딱 차려내던 그 밥상 하나가 실은 전쟁 같은 노동의 결과였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뼈저리게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 점심때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려는데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대충 들이부었다가 국물색이 사약처럼 까매지고 말았습니다. 에이구, 이걸 어쩌나. 영수가 이거 너무 짜서 못 먹겠는데. 제가 난처해서 쳐다보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당신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반응이 제 가슴을 쿡 찌르더군요. 밥 줘. 배고파요, 아저씨. 맛이 있든 없든 짜든 싱겁든 당신은 그저 배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고 국 끓일 줄도 모르면서 무슨 밥을 달라고 큰 소리야 하며 핀잔을 줬을 당신인데 말이죠. 까맣게 탄 국을 하수구에 버리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내가 국이 짜다, 반찬이 이게 뭐냐, 투정 부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 무심했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가 당신 가슴에 박혔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왕처럼 군림했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욕 시간이었죠. 처음 당신을 씻겨주던 날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옷을 벗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욕실 구석으로 숨으려 했지요. 부부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뭘 그리 내외하냐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막상 앙상하게 드러난 당신의 몸을 마주하니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져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욕실 의자에 당신을 앉히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 온도를 맞추느라 제 손등에 물을 뿌려보는데 문득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씻을 때면 당신은 늘 미리 물을 받아놓고 여보, 물 씻기 전에 씻어요 라고 했었지요. 그 물이 항상 딱 알맞게 따뜻했던 건 당신이 수없이 손을 담가보며 온도를 맞췄기 때문이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어 당신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등뼈가 너무 도드라져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숙이 살이 왜 이렇게 다 빠졌나.
옛날엔 천하장사였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제 말에 당신이 희죽 웃으며 대답합니다. 간지러워요. 살살해요. 등을 밀어내리다 보니 허리춤에 길게 남은 수술 자국이 만져졌습니다. 막내 녀석 낳을 때 난산이라 제왕절개를 했던 흉터입니다. 그 흉터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는데 갑자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작은 몸으로 아이 셋을 낳아 기르고 시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못난 남편 뒷바라지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남은 주름과 흉터는 전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생긴 훈장인데 저는 그동안 당신이 늙고 볼품없어졌다고만 생각했으니 이 얼마나 못난 남편입니까? 그런데 목욕 도중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 물이 너무 뜨거워? 아니, 저기, 마려워. 급해. 당신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욕실 바닥으로 노란 물이 흘러내리고 역한 냄새가 좁은 욕실에 퍼졌습니다.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울상을 지으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어떻게 잘못했어요. 혼내지 마세요. 바들바들 떨며 두 손을 비비는 당신을 보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솟구쳤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며 눈물 찢던 놈이 고작 대소변 냄새 좀 났다고 인상을 찌푸리다니요. 저는 얼른 샤워기로 바닥을 헹궈내고 당황한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괜찮아.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씻으면 돼. 깨끗하게 씻으면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수치심 때문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바보가 됐나 봐.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저는 당신을 껴안은 새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채우며 밤잠 설치던 그 수만 번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3년을 누워 계실 때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그 험한 밑을 닦아내던 당신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코를 막고 방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는데 당신은 묵묵히 그 일을 해냈었지요. 이제야 그 빚이 내게로 돌아온 겁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인 겁니다. 영수가 울지 마. 내가 다 닦아줄게. 옛날에 당신이 우리 애들 똥 기저귀 갈아주던 거 생각하면 나는 이거 100번, 1000번도 더 할 수 있어. 저는 비누를 잔뜩 묻힌 타월로 당신의 몸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향기로운 보디워시 향이 냄새를 덮을 때까지, 그리고 당신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말이죠. 목욕을 마치고 포송포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힌 뒤 드라이어로 당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말려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은 방금 울었던 것도 잊었는지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은 듯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자. 김민철, 넌 아직 멀었어.
아내가 쏟은 정성의 반이 반도 못 갚았다고. 하지만 여보,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긴 해요. 오늘처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당신은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갈 테고, 저는 더 능숙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텐데. 당신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개운해? 응, 시원해. 아저씨 고마워요. 또다시 아저씨입니다. 방금 전까지 여보라고 부르며 울먹이던 당신이 목욕 한 번 하고 나니 다시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서운함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꾹 참습니다. 그래요. 개운하면 됐어요.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까요? 저는 당신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옵니다. 잡은 손이 참 작고 거칠네요. 이 손을 놓지 않으려면 제가 더 단단해져야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려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기분이 들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갈수록 당신의 눈빛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 두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어제 목욕을 시키며 다짐했던 단단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옅어지는 당신의 눈빛 앞에서 자꾸만 흐물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먼지 쌓인 앨범을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았습니다. 영수가 이것 좀 봐.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나? 제주도에서 당신이 말 탔다가 무섭다고 울었잖아. 저는 일부러 과장 섞인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당신은 사진 속의 젊은 여자를 빤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예쁘네. 이 아가씨는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그리고 옆에 폼 잡고 있는 이 녀석이 나고. 아저씨요? 에이, 거짓말. 당신은 사진 속의 검은 머리 청년과 제 희끗한 머리를 번갈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껄껄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야속하게도 우리를 너무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기억의 스위치를 켜고 싶었거든요. 오후 볕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나른하게 퍼질 무렵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흘러간 옛 가요가 나오고 있었고 당신은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 평화로운 풍경이 너무나 안온해서 저는 잠시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벼랑 끝을 걷고 있다는 사실도 깜빡 잊은 채 말입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영수가 사과 좀 먹어볼까? 제가 다가가자 졸고 있던 당신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몽롱한 눈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날 선 눈빛이었죠. 당신은 옷매무새를 황급히 가다듬더니 소파 구석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장난치는 건가 싶어 피식 웃었습니다. 누구긴 당신 남편이지. 잠이 덜 깼어? 제가 사과 접시를 내려놓으며 옆에 앉으려 하자
당신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 오면 어쩌려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멍해진 머리로 당신을 쳐다보았지만 당신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를 정말로 생판 모르는 낯선 아저씨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수가 왜 그래? 나야 민철이. 김민철. 당신 남편. 저는 다급한 마음에 당신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눈동자 속에는 내 남편 김민철은 없고 위협적인 늙은 남자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요. 우리 남편은 아직 젊어요. 머리숱도 많고 어깨도 딱 벌어졌는데 당신 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당신의 그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남편은 30년 전 힘 넘치고 젊었던 시절의 김민철이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주름진 지금의 저는 당신의 기억 속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무치게 슬펐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있는데 저는 속절없이 늙어버린 현실에 남아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늙어가자고 했던 약속은 저 혼자만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당신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요. 제발 나가주세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보면 화낼 거예요. 당신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 속의 그 젊은 남편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진짜 남편을 쫓아내면서까지 기억 속의 남편을 기다리는 당신. 그 지독한 사랑을 고마워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기다가는 당신이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러날게요. 저는 엉거주춤 뒤로 물러나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실과 부엌, 불과 몇 발자국 거리지만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소파에서 저를 힐끔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하게 빈집을 채웠지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거울을 무심코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영락없는 노인네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패기 넘치던 청년은 이제 여기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렸는지 당신이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아까 깎아둔 사과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 손님이라니.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남편에게 손님이라니요. 목이 메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나 봐요. 시장에 갔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기다리세요. 당신은 수줍게 웃으며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쫓아내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기다리다 지친 손님이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 맑고 순진한 호의가, 그 빌어먹을 친절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데 목구멍으로는 쓴물만 넘어갔습니다. 맛 있네요. 아주머니. 제가 쉰 목소리로 대답하자 당신은 안심한 듯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 과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고르거든요. 당신은 제 칭찬을 하는 줄도 모르고 제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기억 속의 김민철은 과일도 잘 고르고 힘도 세고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당신은 나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변해버린 현실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분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나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사람인걸요. 내가 평생 챙겨줘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밥도 못 챙겨 먹는 못난 남편을 위해 당신은 그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도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분이시네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남자는 영영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시는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남편이 될 수 없다면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친절한 옆집 아저씨? 아니면 묵묵히 밥을 차려주는 가정부? 당신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린 사이 저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당신의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사실보다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호적 등본에나 남은 껍데기가 되었고 현실의 우리는 기억을 잃은 여자와 그 여자를 짝사랑하는 낯선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저를 보며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저무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캄캄한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어서서 당신에게 다가가면 당신은 또다시 낯선 남자를 보며 비명을 지를 테니까요. 그저 당신이 잠들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봄은 오더군요. 집 구석에 처박혀 썩어가는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여보, 날씨 좋다.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 며칠째 저를 아저씨라 부르며 피해 다니는 당신과 좁은 집안에서 씨름하는 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차라리 트인 곳에 나가면 답답한 당신 머릿속도 좀 뚫릴까 싶어서 저는 억지로 휠체어를 폈습니다. 당신은 남편 올 시간 다 됐는데 하며 주저하다가 제가 남편분이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니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군요. 공원은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팝콘 같은 꽃송이들이 터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깔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우리 둘만 이방인처럼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제 손에 자꾸 땀이 찼습니다. 당신은 얌전히 앉아 꽃 구경을 하는가 싶더니 자꾸만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 버릇.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누굴 찾아? 영수가. 꽃 봐, 꽃. 예쁘잖아. 아니야, 민철 씨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온다고 했어.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단 말이야. 당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 휠체어를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민철 씨. 당신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시선 끝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훤칠한 청년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아니었죠. 하지만 당신의 기억 속 30년 전의 김민철은 딱 저 모습이었을 겁니다. 영수가. 안 돼. 앉아. 제가 다급하게 당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요. 내 남편이라고요. 여보, 여보. 당신은 비틀거리며 그 청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으면서 넘어질 듯 위태롭게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그쪽은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쌩하고 지나가는 자전거들 사이로 당신이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당신의 허리춤을 낚아챘습니다. 그 반동으로 우리는 엉겨붙은 채 시멘트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제 무릎이 바닥에 갈리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찌릿하게 강타했죠. 하지만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긴 당신이 발버둥 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노란 말이야. 이 나쁜 늙은이. 왜 우리 만남을 방해해?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당신은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앙상한 주먹이지만 뼈만 남아서인지 맞는 곳마다 멍이 들 것처럼 아팠습니다. 영수가 제발.
나야 나라고. 거짓말. 당신 같은 늙은이 몰라. 우리 남편 내놔. 으앙. 당신은 공원이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치매 노인 괴롭히나 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찢어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바지를 적시는데 몸의 상처보다 비참함이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지켜온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나는 지금 납치범이나 다름없구나. 그 서러움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발버둥 치는 당신을 그저 꽉 끌어안았습니다. 놓으면 당신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니까요. 당신의 손톱이 제 목덜미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 때려라. 때려. 내가 미안하다. 늙어서 미안하고 당신 남편이라서 미안하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당신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던 당신의 몸부림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당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우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그리고 제 목덜미의 상처를, 마지막으로 피가 흥건한 제 무릎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멍하던 당신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촛불 같은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떨리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여보.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아닌 여보. 왜? 피가 나? 많이 아파? 당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밀쳐내던 그 손으로 당신은 제 무릎에 피를 닦아내려 허둥거렸습니다. 하얀 당신의 소매 끝이 제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파. 영수가 나 알아보겠어? 나 민철이야. 저는 당신의 손을 낚아채 제 얼굴에 비볐습니다. 제발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제발 이 기억의 끈을 놓지 말기를 간절히 빌면서요. 민철 씨, 늙었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늙었어? 고생만 시켜서 그래. 내가 미안해. 당신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토해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은 저를 못 알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시간 속 젊은 남편과 현실에 늙고 초라한 저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흘린 피가, 그 아픔이 당신을 현실로 끌고 온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 잊어버리게 해서 내가 미안해. 우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영숙이가 돌아왔으니까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을 회오리처럼 날려보냈습니다. 피 묻은 바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두 노인의 얼굴. 남들이 보면 추태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생에 다시 없을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밤이 깊었습니다. 공원에서의 그 난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집 안방에는 평온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네요. 당신은 약 기운 덕분인지 새근새근 곤히 잠들었고 저는 그 곁에 앉아 빨간 약을 바른 채 무릎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쓰라리고 욱신거려야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위로 딱지가 앉듯 제 마음에도 단단한 굳은 살이 배기는 기분이랄까요? 아까 공원에서 당신이 제 피를 닦아주며 흘렸던 그 눈물,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억의 안개 속을 헤매면서도 본능적으로 남편이 아픔에 반응하는 당신 몸 깊숙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이었겠지요. 의사 선생님은 당신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나를 잊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가슴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잠든 당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앳된 처녀 시절의 그 팽팽함은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 하지만 제 눈에는 지금 이 모습이 3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이자 우리가 함께 건너온 세월의 지도니까요. 여보, 영수가.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이 두려웠답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려서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겁내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나를 잊는다면 내가 당신 몫까지 2배로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요. 당신의 머릿속 지우개가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40년의 시간까지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은 내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이 집 구석구석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주 긴 이별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목적지를 향해 조금 먼저, 조금 급하게 떠나가고 있는 거고요.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무섭지 않게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남은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소명이겠지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면 또다시 저를 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서운해하거나 화내지 않을게요. 대신 아주 상냥하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답해 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언제나 당신 곁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랍니다. 라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당신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춥니다. 그 빛이 마치 천사의 고리처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쓰다듬어 봅니다. 참 고생 많았어요, 내 사랑. 당신 어깨에 짊어졌던 그 무거운 가장의 짐, 며느리의 짐, 엄마의 짐.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아이처럼, 천사처럼 편안하게 지내요.
험한 일, 굳은 일, 기억해야 할 골치 아픈 일들은 이제 다 내가 맡을 테니까. 그리고 여보, 우리 하나만 약속해요. 아주 먼 훗날 우리가 이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 그리고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온다면 말이에요. 그때는 제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그때는 제가 당신 아내가 되어서 따뜻한 밥 지어 바치고 예쁜 옷 입혀드리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공주님처럼 모실게요. 당신은 그저 밖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세요. 제가 당신 뒷바라지 다 하며 이번 생에 당신에게 진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남자로 태어나 무심하게 받기만 했던 이 사랑을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 온몸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요. 알겠죠? 당신이 몸을 뒤척이며 웅얼거립니다.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네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봄눈 녹듯 평화로워집니다. 오늘은 밤이 참 깁니다. 하지만 이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는 뜨겠지요. 내일 아침 당신이 맑은 눈으로 깨어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줄 생각입니다. 이번엔 간장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레시피도 꼼꼼히 적어뒀거든요. 잘 자요, 나의 영원한 짝꿍 김영숙 씨. 당신의 기억이 저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